그렇다면 먼저 시행을 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답례품들을 제공했었는지가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.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종합 포털이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연말 정도에 돼서 오픈이 되면 거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답례품을 탑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. 기부자들이 기부와 동시에 지역 단위의 답례품을 또 본인이 선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. 지역 단위에서는 유무형의 답례품들이 개발이 가능할 텐데요. 예. 결국은 가능한 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답례품보다는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험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형태로 답례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2차, 3차의 소비 형태로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이런 게 장기적으로 되면 그간에 그 지역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답례품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 지역과 연을 같이 하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관계인구 형성이 되고 또 잠재적인 귀농 귀촌까지도 연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큐슈 지역에 있는 오이타현의 오이타시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지역 단위의 크지 않은 동물원이긴 한데요. 10,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답례품을 발굴했고요. 결국은 아주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 중부권에 있는 나고야시의 기부자가 추첨이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원의 원숭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시까지 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.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아이가 뭐 10년, 20년 후에 그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지어준, 우리 아빠가 지어준 동물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 안에 출양 인사가 추첨이 돼서 이름을 지어줬다면 더 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꼭 유형의 답례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답례품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시코쿠 지역에 있는 고치현인데요. 토사시 미즈시라는 곳에서 자그마한 대장간에서 로봇 모양의 난로를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대장간에서 만드는 난로를 그런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도 사라져가는 지역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공급하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네요. 일본에서도 조사 결과 기부금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그 답례품의 어떤 매력입니다.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는 게 한 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왜 기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잘 설명이 돼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은 같은 상품이라도 이제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사생결단 로고를 넣으니까 사생결단 팬분들 굉장히 많죠. 그분들에게는 이 컵이 굉장히 특별하게 소장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일본의 그 최북단 홋카이도에 위치한 카시미 호로정이라는 그 작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. 인구가 5,000명이고요. 이곳에서는 그 기부금 전략으로 자기 동네의 교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이걸 연계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교육과 돌봄에 특화를 시켰더니 2020년 기준으로 인구의 20배인 10만 건이 기부가 들어왔고 그 해만 해도 17억엔, 170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. 기부한 분들이 재기부를 할 수 있게 기부금의 1%를 적립 포인트 제도를 실시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재기부를 모은 게 있고요. 또 중요한 거는 교류 인구죠. 수도권의 인구와 이 프로그램을 매칭시켜가지고 기부자가 그 동네에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스태프로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. 이렇게까지 패키지로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이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고 특산품이 없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수많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호소한다면은 충분히 또 많은 모금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 답례품을 어떤 답례품을 만들고 또 이게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. 저는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?
예를 들어서 추석 때 예. 벌초 대행을 해주는 그런 답례품을 만든다든지 기부한 사람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답례품 또한 심려를 기울여서 고민하고 발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하나 좀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예.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이 따뜻함을 느꼈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얻는 곳이 몬베치시라고요. 그 지역이 1년에 1,300억 원 정도의 기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인구는 뭐 한 2만 명 정도. 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경에 거주하는 음악가의 사례를 좀 들고 있습니다. 예. 이 몬베치시랑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. 빙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고요. 예. 근데 온난화 때문에 점점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가도 빙하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몬베치시에서는 이 빙하를 살립시다 라는 측면에서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금을 이 빙하를 살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는 홍보가 이루어졌고요. 이 음악가는 전국의 콘서트를 할 때마다 이 몬베치시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 발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답례품 개발의 이제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부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그 힘과의 어떤 공유.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기부금 들어온 걸 갖다가 인구 증가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. 혹은 의료 복지에 쓰겠다라든지 기부금에 대한 용처를 출발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것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예. 일본에서는 97% 거의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랑 기부자 간의 신뢰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그 분야만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예.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